코스피는요 2021년 6월에 고점이 나왔고요. 미국 시장은 2022년 12월에 고점이 나왔어요. 근데 채권 시장을 보면요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턴을 하기 시작하죠. 아, 이제 증시의 상승은 끝났어.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올라갈 거야 라고 2020년 12월 그리고 2021년 2월 정도겠네요. 그러면 환율이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이미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암시를 준 거예요. 이제 고점이 나왔다. 증시. 이제는 안전자산 선호할 때가 됐다. 환율과 가와는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관계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단순하게 주식시장의 흐름, 기업의 이익 이런 것만을 따질 게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 환경을 조금 아시고 하면은 좀 더 내가 가진 주식을 투자하는 시기나 아니면 매도해야 되는 시기 이런 것들을 좀 더 편하게 유추하고 또 좋은 타이밍과 구간을 잡아볼 수가 있거든요. 증시는 이렇게 환율과 원자재, 채권 시장보다 현저하게 작은 규모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환율 시장보다는 원자재 시장이 좀 더 작은 시장이고요. 원자재보다는 채권 시장이 좀 더 작은 시장입니다. 증시는요. 왜 증시가 변동성이 심하고 왜 먼저 오르고 먼저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만큼 가볍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식 투자자다 보니까는 증시가 굉장히 무겁고 큰 돈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러지만은 사실 이렇게 환율, 원자재, 채권, 증시 중에서는 가장 작은 규모의 자산입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으로도 분류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채권과 원자재와 환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환율만 하더라도 여러분 뭐 환율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뉴스를 많이 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한 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달러가 1달러에 1,500원이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한 주를 6만 원일 때 팔면은 몇 달러를 받을 수가 있나요? 약 40달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한 주는 똑같이 6만 원인데 1달러가 1,0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몇 달러를 받을 수 있죠? 60달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더 많은 달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 1,100원이었는데 1,300원으로 올라간다. 이것만으로도 삼성전자 똑같이 6만 원인데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매도 심리를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가만히 있을 때 1,500원일 때랑 1,000원일 때랑 돌려받는 돈이 다르니까 1,500원일 때 팔면 똑같이 6만 원이라도 삼성전자가 40달러밖에 못 받는데 1,000원으로 내려가면 60달러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환율이 내려가길 바라겠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고, 물론 뭐 이 환율의 오르내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익도 극대화될 수도 있고 원자재가 들어오는 결제 비용에 따라 변동도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하게 모든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는 환율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 장에는 악재가 될 수 있고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채권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원자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둔한 면이 있어요. 근데 뭐 유가가 어쩌고 저쩌고 뭐 오펙이 감산을 하네 마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듣기 힘든 이런 내용보다는 정말 단순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우리 배두 이걸 가지고 무슨 생각이 한번 날까요? 바로 2018년부터 2019년에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진짜 박살이 났거든요. 시장이요. 미국보다도 우리나라 현저하게 박살이 났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대두를 뭐 중국에서 수입을 해라 어째라 저째라 그리고 철강도 있죠. 여기에 뭐 철강 관세를 매기겠다 안 먹이겠다 이러면서 이 원자재로 무기를 삼는 경우가 꽤나 많죠. 이거 소맥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면서 뭐 곡물을 수출을 뭐 허용하겠다 안 하겠다 이러면서 소맥값이 막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를 떠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인플레가 부추겨진다. 이 밀가루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뭐 빵 가격 우리가 먹는 빵 이런 것들부터 직격탄을 맞게 되고 또 식당들에 대한 물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 상방 압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인플레가 촉진되고 세계 경제가 불균형을 이뤄내는 그런 현상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금은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죠. 왜냐면은 금의 가치는 언제나 우리가 뭐 채권이나 증시 같은 높은 변동성이 있는 거에서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원자재잖아요. 또 항상 수요가 꾸준하고 한정적인 광물이기 때문에 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그리고 항상 수요가
항상 있는 그런 광물이기 때문에 금이 항상 이렇게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온 돈이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부각을 받는 경우가 있다. 금도 마찬가지고 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구리 가격을 제가 가끔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구리는 보통 산업화의 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많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즉 산업의 인프라를 확충시킨다는 얘기예요. 뭐 건물을 짓든 뭐 반도체 그리고 어떠한 인프라 구성 이런 거 할 때 구리가 분명히 전선 이런 데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경기의 호황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기에 부양이 일어나고 있다. 반대로 구리의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내려간다면 경기 침체가 오고 있나? 경기가 좀 위축되고 있나?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좀 나타내는 그런 원자재로 볼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두 같은 경우는 원체 사료 이쪽으로 해서 농업과 또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로 무기를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유가라고 하면은 아람코. 여러분 뭐 빈살만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뭐 빈살만이 와가지고 오펙 또 아니면 오펙 플러스 이런 데서 유가를 감산하겠다 안 하겠다 하면서 많이 흔듭니다. 이것도 유가의 변동성에 따라서 에너지로 삼는 기업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또 유가가 너무 올라가도 문제고 너무 내려가도 문제거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집마다 다 차를 한 대씩 갖고 있고 막 나라 국가 간에 또 이동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 유가에 되게 민감합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인플레 관련돼 가지고 인플레를 안정화시키는데 이 유가가 안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은 지금 막 금리 인상이라는 말 여러 번 많이 듣고 있잖아요. 연준에서. 근데 이제 금리가 인상,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말이거든요.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의 금리 자체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증시, 위험자산에서의 수익률을 굳이 받지도 못할 텐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이 증시 위험자산에서 나는 안정적으로 지금 1% 주던 이자를 이제 채권을 사면 3%를 안정적으로 주겠다. 원체 큰 돈이라고 하면은 그럼 난 채권 살래. 특히 뭐 미국 채권 같은 거 미국이 망하겠어? 미국 채권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준금리는 3%인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면은 이 채권 기준금리 이상으로 4%, 5%까지도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채권은 100개인데 안전자산 선호를 한다고 해가지고 기준금리 3%짜리래? 그럼 나도 살래 나도 살래 이러다 보면은 3%까지 이제 기준금리에다가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 10년 만기 채권물을 내가 3.1%에 팔게 이렇게 해서 돌고 돌다가 3.5%가 됐어요. 3.5%에 팔게 누구 살래? 그럼 누가 또 3.5%에 사는 거죠. 그럼 가격이 또 시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부동산과 같이. 그러면서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채권의 수요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러면서 뭐 기준금리가 3.5%까지 갔어요. 그럼 채권금리 수익률은 또 밀려서 올라가겠죠. 세상에 있는 돈이 증시에서 빠져나와서 이 채권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증시도 뭐 배당 수익률이나 이런 게 있는데 배당 수익이 예를 들어서 3%를 받았는데 채권 수익률이 4%야. 당연히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이 보장되어 있는 채권 시장으로의 자금이 유입이 될 수가 있겠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환율 이런 것 좀 봅시다. 환율이 1,300원 이상 가면 우리 좀 긴장합시다. 막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요. 앞에는 새로운 영역이 나왔죠. 이 친구도 어쨌든 투기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영역이다 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있는데 채권 수익률과 금, 구리 이런 것들도 제가 유가랑 같이 설명을 많이 드리곤 합니다. 가스도 설명 많이 드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상관관계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또 미국의 고점이 언제 났죠? 우리나라 코스피는요 2021년 6월에 고점이 나왔고요. 미국 시장은 2022년 12월에 고점이 나왔어요. 근데 채권 시장을 보면요 2021년 중반에 어떻게 됐나요?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턴을 하기 시작하죠. 이 흐름 자체가 이제 증시의 상승은 끝났어.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서 채권 가격이 이렇게 치솟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스터를 누가 줬다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 즉 연준의 금리 인상의 스탠스가 보이니까 당연히 채권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0.3%밖에 안 되던 하향세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증시의 선호도가 훨씬 높았거든요. 위험자산 선호도. 이때는 세상에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돈이 갈 곳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시가 부양이 되면서 그럼 위험자산이지 하고 들어왔다가 이제 안전자산 연준이 돈을 옥죄겠다. 옥죄면서 채권 쪽으로 돈이 안전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는 현상. 이러다 보니까 증시는 당연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환율과의 관계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환율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 환율의 저점과 고점을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환율이 1100원 밑에 떨어져 있던 게 2020년 12월 그리고 2021년 약 한 2월 정도겠네요. 그러면 환율이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이미 환율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암시를 준 거예요. 이제 고점이 나왔다. 증시는 이제는 안전자산을 선호할 때가 됐다. 이제 미국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암시하면서 환율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눌리는 모습 나왔지만은 이 신저점을 만들진 못했죠. 그러면서 고점 횡보를 하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물량을 누구한테 넘긴다? 개인한테 넘기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1년 6월부터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한 전망이 나옵니다.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이 풀고 있는 채권에 대한 그런 매입을 멈추겠다. 연준이 사주던 이런 채권들, 회사채 이런 것들을 끊겠다. 그러면서 멈춘다는 거거든요. 서서히 쪼이겠다. 뭐 100만 불씩 사던 거를 뭐 10만, 50만 불씩 사고 30만 불씩 사면서 줄이겠다. 이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2022년 12월부터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서 환율은 어떻게 되나요? 하게 치솟기 시작하고 주가는 정확하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즉 환율과 주가와는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관계다. 또 마찬가지로 환율이 1440원까지 고점을 찍고 난 뒤에 1440원 찍고 난 뒤에 이제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하죠. 이때 우리 증시는 어떤가요? 증시는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350원에서 살짝 눌리는 모습을 보이죠. 이 말은 지금 증시랑 같이 눌리고 있지만은 환율이 다시 오르지 않는 이상 증시는 한 번 더 우상향하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아이러니한 거는 환율이 이렇게 튀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올랐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우려감을 좀 가질 필요는 있겠다. 다만 이거는 달러 인덱스. 즉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가 아니라 달러 자체의 강달러 현상이 조금 나왔다. 이렇게 좀 유출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원달러 환율과 가장 이렇게 민감하게 시장을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별도로 볼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고 환율이 1,400원 밑으로 가야지 우리나라 코스피도 2,600에서 2,700 사이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환율에 대한 지표로 비교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환율이 우하향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여러분도 언젠가 투자를 하실 때 환율이 돌아서서 올린다면은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슬슬 증시 고점이 나왔구나. 뭐 몇 달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대폭락을 맞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서 리스크 관리상 물량 관리를 조금 더 하는 게 좋겠다. 좀 더 현금화를 시키면서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추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2023년 5월 FOMC를 통해 가지고 이제 끝났다. 마무리가 되는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하자마자 미국의 단기채 2년물이 4% 이상에서 3.9%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10년물도 3.5% 이하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죠. 즉 채권의 수요는 낮아지고 증시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점차 나올 것이다. 그럼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금리 인하나 동결이 이루어지면은 경기가 다시 침체를 벗어나서 경기 부양 효과가 나오면서 시장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 채권 수익률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단기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원자재 흐름에 따라서 이제 경기의 침체나 아니 뭐 인플레가 잡히는지 이런 것들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구리나 금 이런 것들도 다 안전자산의 선호 그리고 경기 부양의 선행 지표 이런 것들로도 볼 수 있겠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 지표로도 따져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환, 원, 채권, 증시 이런 것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고 투자하는 게 여러분이 투자할 때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먼저 정하면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이끌어 가본다 라고 좀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환원 체증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네, 항상 투자를 하실 때 바로 앞에 있는 내 종목만 볼 게 아니라요. 시장의 거시적인 환경들을 많이 봐야 돼요. 저도 사실은 되게 지금 공격적인 포트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이 공격적인 포트 또한 거시적인 환경, 거시 경제적으로 하방을 가리키는 이런 환율과 원자재 채권 시장에서 먼저 하방을 가리키는 시그널이 나오면은 아무리 좋은 섹터나 종목을 가지고 있더라도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종목의 모멘텀만 보고서 버틴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의미에서 환율과 원자재와 채권 그리고 증시와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